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20%가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버티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다수의 정치평론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 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모든 것이 악재다. 단 하나도 이것을 돌파해낼 만한 지혜를 갖지 못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수도 없이 나오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일도 이제 기소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진퇴양난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밀려나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치 분석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 오셨습니다. 역대급 역전의 용사들이신데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네. 프로그램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최재형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들 놀라실 텐데요. 평소에 저와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오창희 우리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바로 좀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 대표님. 네. 자, 20%는 지킬 수 있습니까? 곧 10%로 무너질 것 같습니까? 무너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가 정확히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난 조사에 비해서 긍정평가는 3%가 줄어들었고요. 23에서 20으로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부정평가는 67에서 70으로 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뭐냐, 주요 동력이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이고 연령적으로는 60, 70대라고들 하는데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줄었어요. 23%가 줄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조사 때는 60%였습니다. 그러니까 70대 이상의 60%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게 60, 50, 45 드디어 37%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급속히 빠지는 일도 있을까 싶을 정도고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또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들이 답하고 있는 것처럼 의정 갈등에서 빚어진 의료 대란 탓이 큽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이거 다치면 안 되는데? 라는 여론들이 만들어진 것 같고 60대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기간에 41%에서 32%로 줄었습니다. 급락이죠. 그러니까 4주 만에 이렇게 급락했고 TK 지역도 급락했고 PK 부울경 지역도 급락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든지 또 김건희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잘못이라고 의심되는 우리 최 목사님도 계시지만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정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면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특히 추석 민심도 반영되지 않아서 전 추석 직후에 진행할 여론조사에서는 20%가 반드시 무너진다고 봅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질 겁니다. 자, 이런 저지선이 팽팽할 때는 이것을 막아내느냐 아니면 결국 어느 순간에 터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게 의료 대란 아니겠습니까? 네. 조갑재치 같은 분, 그런 어떤 극우적인 분들도 완전히 망한다 이거.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 아직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덕수 총리한테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마지막 뭔가를 물꼬를 터보려고 2025년 증원안까지도 백지로 놓고 한번 토론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예 한덕수 총리가 거의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경로의 전화를 받았는지 뭐 아예 댓글이라고 싸워버렸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무시하고 그래서 완전히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나마 국민의힘도 28%까지 이번에 같이 떨어졌잖아요. 확 민주당과 벌어진 이유가 한동훈 효과 때문에 올랐어요. 총선 전에 그랬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국민 눈높이 비판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윤석열과 차별화를 통해 국민의힘이 좀 반등해서 한동훈의 어깨에 좀 힘이 실렸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같이 동반 하락해버린 것은
이제 유난 갈등이 이제 해결될 기미를 안 보이고 가는 거죠. 네. 자, 의료대란 같은 경우는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여당 야당도 아닌데 그러면 집권 여당 대표를 해보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 대표가 의료대란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간다라고 하고 특히 노년층 전통적 지지층이 저렇게 반발을 하는데도 어떻게 한덕수 총리가 거기에서 댓글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컨설을 썼다는 거 면박을 아니면 줬잖아요. 면박을 당 대표에게 줘버렸다. 야, 이게 뭐냐? 그럼 의료대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정부에서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그렇죠, 제가 송 그렇죠. 대표님한테 질문. 네. 한덕수 총리 아시잖아요. 같이 뭐 가깝게 멀게 일도 했는데 이분이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할 때도 그렇고 예전과 달리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어요. 이게 뭐 총리직을 연장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배경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건 당연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예 야당과 싸우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보수 세력들이 김문수 장관을 막 띄우면서 김문수 따라 배우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그런 어떤 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상당히 유순한 분이고 점잖은 분인데 단점은 권력에 따라 자기를 언제든지 카멜레온처럼 맞추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영혼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로 다른 사람을 지명할 수도 없잖아요. 국회 동의를 얻을 만한 총리감이 없으니까 자기는 지금 계속 임기는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저렇게 중성을 표시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초라한 모습이고 이원석 총장이 오늘 퇴임을 했는데 이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그 군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하나 지적할 게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전공의가 돌아오겠습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내내 못 돌아온다고 봅니다. 이거를 고집하는 한. 그러니까 그럼 말이 안 됐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후배들, 제 의사 친구들 들어보면 아예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권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쉬겠다. 그렇게 작심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예 그거 외국으로 가버리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전공의가 보통 인턴 1년, 레지던트 한 3년, 4년 하면 4년, 5년에 한 3,000명씩 따지면 3,000명 한 15,000 정도 되잖아요. 15,000에 12,000 정도가 되는 전공의가 사실상 우리나라 의료 병상을 밤을 새워서 지키고 있는 예를 들어 전문의가 수술을 하고 나면 그 후속 조치를 다 관리하는 게 전공인데 이게 복귀를 안 하면 이 의료가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특히나 필수 의료 분야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요. 제가 목사님께 좀 여쭤보면 지금까지는 국정농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너무 심하게 했다. 좀 더 나가서 검찰, 경찰 완전히 이제 권력을 사회화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갔는데 어느 순간에 정부에 있는 요직에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조차도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이 막 대통령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제가 한덕수 총리가 대정부 질문할 때 그 이제 의료 사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한테 큰 소리로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꾸하는 거 보고 난 경악을 했거든요. 평소 한 총리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하는 걸 봤고 그리고 그걸 또 결국은 윤 대통령이 어느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했잖아요. 강하게 좀 싸워라 이런 말도 했고 그런 영향도 있지만 총리 이하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사실 한라인 네트워크에 작동돼 가지고 필드 그러니까 모든 그 농어촌까지 이 라인에 쫙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집이 돼서 그 국정에 실시간으로 이걸 보고를 받고 리포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시간으로 세워야 되는 직책이거든요. 총리. 그러니까 총리죠.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종합해서 총정리하는 거거든요. 사실 국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이 가짜 뉴스라고 지금 저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에 10분의 1도 지금 채집이 안 된 겁니다. 지금 병원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이병헌 정오면 전전하다가 죽는 사람, 심지어는 저기 제주도에 있는
그 아기를 그 출산할 산모가 이 일산까지 헬기를 타고 와서 아이를 낳는 이런 비극적인 일도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는데도 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짜 뉴스다. 현장은 다르다. 또 대통령도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러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걸 보고 저는 경악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지금 나라는 지금 파탄 지경에 지금 모든 부분 의료 체계뿐이 아니라 모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국방까지 이게 어우러져서 이게 위기에 봉착하다 보니까 이 의료 대란 이것도 전혀 지금 정확한 통계도 안 나오고 정확한 대안도 없고 그냥 면피용으로 그날 하루하루 치르는 정도로 지금 땜빵하는 식으로 지금 이게 나가고 있는 게 좀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안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귀경길에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가지고 다치면은 뭐 손쓸 길이 없으니까 안 간다는 분도 엄청 많고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역대 이승만 정권 그때 당시 이렇게 발전하지도 않는 그 시절에도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의료 대란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총리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불행합니다. 네. 우리 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끔찍한 건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늘도 서울의료원에 갔어요. 가서 뭐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뭐 보고도 받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일종의 오늘 면피용, 오늘 땜빵을 한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이나 방침을 밝힌 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 문제의식이나 의료 현장과 달리 아무 문제도 없다, 잘 돌아가고 있다. 가짜 뉴스다. 이를테면 뭐 광복절에 했던 기념사 경축사를 빌린다면 반국가 세력이나 뭐 사이비 지식인, 뭐 진보 이런 사람들의 가짜 뉴스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정말 동화 속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됐고 그럴 때 국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통령 그렇더라도 국무총리라도 자기 몫을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라도 자기 몫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추석 인사가 뭐냐면 아프지 마, 다치지 마, 우리 건강하게 다시 봐야 돼라는 거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히 절박하게 이런 바램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씩 이제 좀 이제 짚어가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응급실에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서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통계를 발표하니까 정부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했는데 김선민 의원이라고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의사 출신인데 이분이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자, 김선민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응급실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산 119 구급대의 응급실 뺑뺑이 10건 중 3건은 전문의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만 잘 받았더라면 이 노동자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얘기가 매일 나오는데도 뭐 보수 진보 할 게 없이 다 나오는데도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여기에 키 퍼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마지막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오창익 대표님께서 총리 장관을 얘기했지만 저도 집권당 대표를 해봤잖아요. 그러셨죠. 네. 총리 장관이 대통령 앞에서 바른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분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이 검찰총장 출신이 쌍욕을 하고 경로를 하고 뭐라고 자기 말에 어긋난 얘기를 하면 호통을 치는데 어떤 장관과 총리가 대통령 앞에 말을 하겠습니까? 뭐 검찰총장 때도 그랬는데 뭐 검찰총장의 그 대통령인데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사람은 여당 대표입니다. 제가 여당 대표를 해보니까 대통령 앞에 제가 가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뭐 지금 이 원전에 대한 문제도 저는 탈원전이라 그러지 말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 하고 연착륙을 하자 이런 말을 금기 시대에 있더라고요. 딱 제가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되자마자 청와대 들어갔더니 원전 이야기는 금기 시대에 있어요. 나는 바로 했습니다, 이걸. 그거를 당대표는 당원이 뽑은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집권당에서 자기 비서,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와 총리와 장관들이 대통령한테 바른 말을 못합니다. 한 번 했다가 안 들으면 사표 내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나 당원이 뽑은 당대표는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한동훈은 여기서 못하면 정치인은 이제 사망입니다. 여기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한번 이 의료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싸워야 돼요. 그럼 질문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 만나자마자 탈원전을 이렇게 연착륙한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구호는 요란했지만 한 걸음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이 들으셨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만약에 지금 우리 서방 세계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 원전에 대한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APR 1400부터 그리고 웨스팅하우스는 79년도 3마일 원전 사고 이후로 원전을 건설 안 하기 때문에 껍데기 페이퍼 컴퍼니로 전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걸 포기해버리면 중국, 러시아가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핵 확산 금지 조약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유 이쪽의 어떤 서방 세계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원전에 대한 글로벌 전략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걸 제안드렸고 이것이 수용이 되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든과 정상회담 때 이 원전 분야에 대해서 한미 간의 전략적 동맹이 이미 그때 합의가 됐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무슨 원전 동맹하면서 이번에 체코 가는데 뭐 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산자부 장관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체코에 가서 이미 한전이 14년 동안 작업을 해놓은 것에 숟가락 얹으려고 갈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를 만나가지고 지적 소유권 문제부터 해결하세요. 한미동맹에.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소유권 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고 집권당 대표로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국민 속에서 살 거냐 정치인으로 아니면 바보처럼 윤석열이 이뻐해서 다시 받아주겠어요? 이미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서 깨졌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국민 편에 붙어서 싸울 건지. 아니 송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절망적인 게 한동훈 대표가 여태까지 국민 편에 서서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고 쇼는 했죠. 쇼는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뭐 악수하고 이렇게 뭐 이런 건데 그리고 그런 삶도 아니었잖아요. 검사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고 근무연으로 보면 그냥 윤석열의 사람이었던 것에 불과한데 이런 사람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싸운다? 그걸 배웠으니까. 이원석 아니 윤석열 총장의 직계 부하로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조국 장관 수사하면서 큰 걸 봤잖아요. 네. 자기도 김건희 수사하고 이쪽 하면서 아니 그러면 오늘 했어야죠. 오늘이나 어제 그러니까. 추석 밥상에 한동훈 대표가 과감하게 국민의 편에서 싸우면 국민들이 평가해 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한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가 최고의 기회였죠. 한덕수 총리한테 막 뭐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거 엎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특필되게. 자질도 없고 가능성도 그러니까 적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의도 문법, 뭐 서초동 문법 그렇지만 국회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국회가 난장판인 것 같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민들이 뽑은 헌법기관이잖아요.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최소한의 자신의 존립 근거를 위해서 국민의 편에서는 신인이라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원석 한동훈이 꼭 닮았냐 그렇게. 같은 연손 동기라든지 신용만 내다가 뭐라 하니까 바로 꼬리 내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는 전 정치하기가 힘들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용기가 없는 것인지 실제로 지금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지 자 이것은 좀 따져봐야 될 거고요. 제가 이제 최재형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자 윤석열 대통령, 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시킨 대로 한다고 치고요. 윤석열 대통령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분의 인식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교통사고 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응급실에 가서 사람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로 심하게 이야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의 심리 상태를. 후자죠. 이분은 그냥 한마디로
국민을 내재적 접근으로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볼 수 있는 그런 해안도 없고 그런 마음가짐도 없고 일단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그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은 마음가짐입니다. 태도, 자세. 그런데 윤석열 씨는 당선자 신분 시절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을 대하는 그 태도, 마음가짐, 자세가 일단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전혀 어느 한 틈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거에 대한 인지 능력도 거의 없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10개월 동안 디올백 사건을 가지고 투쟁한 거는 수권 능력이 안 되니까 빨리 이 자정 능력도 없고 수권 능력이 안 되니까 빨리 퇴진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 나는 이걸 부르짖었거든요. 이 임기 초반이지만.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어떤 자기 참모나 보좌관 본인이 무능하고 무지하고 실력이 없으면 뭘 합니까? 본인이 검찰 그 남의 죄나 털고 수사하고 술이나 마시고 뭐 그냥 그런 양반이 뭘 알겠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그러면은 정말 보좌관이나 전문적인 사람이라도 잘 그 제대로 된 사람을 이렇게 심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하나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수권 능력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철학적인 용어로 본질이라는 말이 있으면 본질의 본질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가 무언지 그 본질도 모르고 또 대통령의 위치가 뭔지 자신의 그 지금 위상에 대한 본질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본질의 본질을 취득하고 그거를 감을 잡는 사람만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데 본질도 모르고 본질의 본질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자기 배우자 김건희 씨는 공항으로 말하자면 공항 관제탑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는 거, 내리는 거, 뭐 이런 모든 거를 지금 관제탑에서 컨트롤하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은 뭐 우리가 뭐 마포대교 이것도 큰 논란이 됐지만 대한민국의 국정은 지금 김건희 씨가 좌지우지하고 거의 모든 걸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대통령 유고 상태에 준하는 심각한 상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좀 돌아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죠. 응급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정부 차원의 대책이 뭐냐면 진찰료 9만 원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13만 원인데 9만 원 올려가지고 그럼 얼마입니까? 22만 원이 되면 니들 덜 오지 않냐. 근데 응급실에 물론 아주 가벼운 거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체했다고 가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굉장히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 가거든요. 네. 근데 9만 원이란 돈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응급실을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차라리 대통령이 없으면 천박하고 관료들이 너무나, 굴러가지 않을까. 네, 너무나 저렴하고 천박하고 무두절이 와야 돼. 무두절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머리가 없는 절. 우리 20, 30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두절입니다. 네. 무두절. 무두절. 우리 딸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는 분이시잖아요. 자, 대통령실이 의료대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워낙 국민들의 반발도 있고 당장 생명이 위협을 느낄 정도이니까 자, 여야 의정 모이자. 대통령실이 모든 걸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네. 대통령실이 수용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게 지금 5일째 닷새가 지났는데요. 네. 네. 여야 의정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 안 모이느냐? 야당도 아니고요. 여당도 아니에요. 그렇죠. 용산에서 이걸 안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자기들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네. 그런데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네. 지금 댓글 한번 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천지를 공동묘지 만들려고 하느냐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왜 이 말을 뱉어놓고 하지 않느냐 왜 이거예요. 뱉은지 아십니까? 왜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김건희 공천 개입설이 나오니까 이거를 뒤엎으려고 이슈로 덮으려고 쇼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니 덮을 게 너무 많은데 그냥 하나만 덮어.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에 관련된 문제가 모든 우선 용산에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덮어져? 그러니까 용산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넘버원이 김건희
지금 김건희 여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지원 의원께서 김건희 대통령의 영부남 윤석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정치 도의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발표를 해놓고 모이는 것 자체를 안 해요. 그러고 한 4, 5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 귀양 귀성하지 말자. 그리고 내 몸 간수해야 한다. 이번 명절은 특히 조심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그걸 하라고 우리가 이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의가 없어도 상식 수준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모여서 결론이 안 날 수는 있지만 모이는 것 자체를 야 아직까지 의사들 정신 못 차렸으니까 안 나온다고? 됐어. 우리 안 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헌정 질서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답이요. 그러면 추석 지나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라고 자문해보고 주변에 여쭤보기도 하고 특히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공포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들으면서 자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대통령이 그냥 빨리 그만두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 아니냐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아, 제가 무슨 과격하게 윤석열 쫓아내자 타도하자 이런 게 아니라 물론입니다. 예. 지금 생명으로 보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어르신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아무리 파렴치한 범죄자 같은 사람을 공천하더라도 그 당을 찍어주고 지지해주던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급격히 빠지고 있잖아요. 60%가 37%로 거의 반토막이고 네. 다음 주면 반토막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보나마나. 이런 상황. 이거는 공포 아닙니까?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만드신 우리 어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그러니까 70대 노인 한 분이 가다가 쓰러졌어요. 머리를 네. 부딪혀서 땅에. 네.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네. 병원 간 10분이에요. 네. 이분이 지금 몇 시간 동안 진료를 못 받고 18시간 만에 네. 출혈이 됐으면 어떻게 돼? 이분이 중태에 빠져가지고요. 예. 자, 이걸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병원에 가서 급히 수술할 데가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의료 대란은 없다. 가짜 뉴스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모면하는데 어느 국민이 참 믿어줄지 이분들이 정말로 당해봐야 한다. 그러면은 그 고통이 뭔지 알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고요. 안진현님, 그리고 이파리님, 내가몰님, 박동주님 고맙습니다. 나연아님도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일일이 읽어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주제에 더 중요한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희님도 고맙습니다. 새벽강가님, 서투목소님, 성일님 고맙습니다. 하늘의 날님, 그리고 평화님께서는 송영길 대표님이 응원합니다. 조금 전에 최재형 목사님을 응원하는 글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댓글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이렇게 잠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제가 봤던 댓글 중에 인상 깊은 댓글은 소나무당의 조국혁신당 후원금의 절반만 보냈으면 역할을 많이 했을 거다.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전 대표님이 당해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당하지도 않아요. 그건 인요한 의원이 보여줬죠. 그렇죠? 아주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대통령 부분은 어떻습니까? 서울지구병원, 군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거기는 군인들이니까 작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부분은 안전하고 대통령 부부와 특권적 지위를 누리는 여당 의원 일부 빼놓고는 다 불안한. 그래서 전 조갑재 씨 같은 경우가 조갑재 씨가 공동묘지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나이로 봐도 자기도 불안하고요. 공포를 느끼고 주변에 또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격앙돼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지난번 김종인 전 의원 경우도 아마 그런 것 같고요. 최홍규님께서는 이런 걸 주셨습니다. 한독수 국무총리를 괴담 유포자로 고발하자. 정말 누가 누구를 괴담이라고 하느냐 이런 의견 있으시고요. 김송희님 고맙습니다. 녹수님 감사드리고요. 박영숙님 정말 화병 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 만세님께서도 송 대표님, 최 목사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겸동님은 다들 아프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국내외 애청자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이번 추석 건강하게 넘기려면 가능한 한 덜 움직여야 하고요. 내 몸 내 간수하지 않으면 국가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여러분 댓글과 함께 저희들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신 우리 시온님 그리고 평화님 감사드리고요. 송일 대표
계속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당 후원해 주시면 대한민국 정치가 훨씬 더 밝아진다. 소나무당,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정말로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 밖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20% 벽이 무너지고 10%대로 내려가는데요. 더 크게 무너질 사안이 또 생겼습니다. 어저께 보셨죠? 김건희 여사의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보가 국민들의 숨어있는 분노를 완전히 바깥으로 드러냈는데 또 부부가 해외에 나가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의료 대란 때문에 국민들 죽어 나가는데 이분들도 나갑니다. 해외로 나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또 대통령과 함께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과정에서 공천 개입을 했다. 이것도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언론이 약간 잠잠한 상황에서 이번 추석이 지나는 아마 19일 날 오전이 되면 뉴스토마토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내용 중에 일부를 폭로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었던 얘기 전하자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육성으로 예. 얘기했던 것이 녹음이 되어 있고 이것이 선거 개입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22대 총선의 공천 개입을 하는 대목이 육성으로 확인된다. 육성으로 김건희 씨의 확인이 되는데 그것이 역할이, 아마 김영선 전 의원을 지역구를 옮기게 하는 문제 또 있을 테고 이 사건 외에도 다른 데도 실제 총선 과정에 개입을 많이 했다. 그래서 MC라고 나왔죠. 네. 명태균 씨라고 저희들이 방송에서 몇 번 했고 아마 이 방송 지금도 명태균 박사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석사인데 여의도에 가면 다 명태균 박사라고 부릅니다. 명박사죠. 예. 명박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본인과 관련된 상당한 내용이 취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명절 직후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총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소문이 확인되는 것인데 목사님께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연적인 상황에서 돌출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드러난 당연한 상황이고요. 네. 제가 스픽스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그 고백하는 건데 네. 사실 김건희 여사의 지난 총선 개입과 관련돼서 저는 고소를 2번이나 이미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양평에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그 여주에서 강연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에 개입한 거에 관한 그 어떤 내용을 언급한 걸로 인해서 국힘당에서 저를 모 의원이 국힘당 직급이 아주 높은 이모 의원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수원에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을 출두해서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을 한 거 가지고 또다시 저를 고소를 또 2번을 연거푸했습니다. 그걸 이틀막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는 내가 여기서는 아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경향신문의 아주 베테랑 기자가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주 강연할 때 잠깐 한 서너 구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채집을 해가지고 국힘당과 경찰이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저를 이제 고발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미 저는 정확한 그 저를 제보해준 기자가 정확하게 끝까지 이런 텔레그램을 확보했다든지 녹취록을 확보한 게 아니라 취재를 많은 사람의 이렇게 그 구두 진술은 받았지만 이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좀 미흡해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기사화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걸 또 이제 그걸 강연 시간에 인용했다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그 후로도 그 기자도 지금도 취재 중이고 저도 취재 중인 상황에서 이 뉴스토마토가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거고요. 또 우리 서울의 소리 측에서도 곧 이제 거기와 관련된 또 다른 무엇인가 또 증거가 곧 조만간에 또 이렇게 폭로가 될 겁니다. 그 하도 활동을 광범위하게 많이 해서 네.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녹음이 돼 있을 것이고 이것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네. 서울의 소리도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뉴스토마토 건과는 별도입니다. 네. 자, 공천 개입 사실이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이 돼 있는 내용이 폭로가 된다, 드러나면 이제 이것이야말로 빼박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빼박이라도 사실상 태영호 의원이 지난번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었던가요? 통화 내용이 녹취가 다 나왔잖아요. 네. 공천 보장해 준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열심히 싸워라. 근데 뭐 자기가 그냥 거짓말로 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죠. 근데 그때는 그 대통령실 직접 수석과의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김건희 씨의 육성이 담겨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동훈, 윤석열 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박 의원들 공천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해가지고 3년 구형에서 2년 실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수많은 소위 보수 세력들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구속시키고 증거 조작을 해서 이렇게 뭐 30년 구형을 했다는 세력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세력들이 다 윤석열, 한동훈 세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이 지지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이에요. 사실 이번에 이게 드러나면은 박근혜 때 했던 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저는 또 이렇게 또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총선 개입한 것도 이건 엄청난 사건이지만 대통령도 지난 총선에 관건 개입, 선거 중립을 위반해 가지고 여러 기관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비근한 예로 제가 그 국회에서 그 대통령을 지난 총선 개입과 관련돼서 고발한 사건이 있는데 제 이름으로 고발하지 않고 그 고발하는 기자회견장에 나도 동참을 했습니다. 어느 시민단체가. 근데 그 고발장을 공수처를 통해서 고발을 했는데 공수처는 귀찮아가지고 검찰로 넘겨버리고 검찰은 마포에 있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로 또 넘겨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야무야 뭐 불기소나 혐의 없음으로 아마 마무리하려는 것 같은데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27차례 민생 토론을 열어서 수백조를 남발하고 수의계약 무슨 여러 이런 계약들을 남발하고 이런 현직 대통령이 선거 중립과 이 선거법 위반을 명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경찰과 검찰, 공수처 전혀 하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일부러 어떤 최재형 목사가 양평 여주에서 좀 강연한 거나 유세차에서 연설한 걸 가지고 3달 동안 그 양평군 의원들 4명을 입건을 하고 또 최재관 위원장과 여현정 의원을 그렇게 입건을 하고 그다음에 또 차 안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강연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만행을 3개월 동안 저지르고 있습니다. 76세 되신 노인네를 밤 11시까지 수사를 하는 등 신체 수사도 하고 압수수색도 하고 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요. 이거 보면 양평 고속도로 조작건을 이 300일 가까이 농성을 했던 분들에 대한 보복이고 그걸 인정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디올백 사건을 터뜨린 저에 대한 보복을 그렇게 두 팀을 엮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거법으로 누르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지난 총선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대통령 부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분명히 고발을 당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는 또 하나 중요한 게 중요한 국가 기관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감사원이요. 대통령이 용산으로 이사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또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는데 엊그제 드디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맹탕 결론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60일이 기한인데 이 기한을 7번 연장하면서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감사원이라는 헌법기관이 망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민권익위는요.
담당 국장이 비극적으로 죽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정말 말이 되나? 돌이켜 생각해봐도 끔찍해요. 검찰은 뭐 이미 망가져 있죠. 검찰은 그냥 흉기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경찰도 저희가 하여튼 여러 정부를 통해서 경찰 개혁을 위해서 애썼는데 경찰도 그냥 예전처럼 그냥 어디 가서 물어오려면 물어오는 존재처럼 돼버렸어요. 뭐 검사 출신이나 또는 부패한 사람이 하던 방통위 같은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지금 잘못하고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감추는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중요한 국가기관들이 아주 심각한 내상을 끼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범죄적 과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공무원들이 몇몇이 살아있어서 흔적을 남겨서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게 검사 한두 명의 끈질긴 노력으로 흔적을 남겨놓고 이게 항소심에서 뭔가 사실이 드러나도록 한 것. 네. 또 감사원에 어제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비리도 어떤 식으로든 넘기고 듣고 가려고 했는데 누군가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뭔가를 흔적을 드러내려고 노력했고 이게 MBC에 제보가 된 것으로 네. 추측이 됩니다.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대한민국은 죽지 않고 살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녹취 파일도 곧 공개가 될 것이다. 육성으로 선거 개입했던 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가 2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이런 양심선언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백혜룡 경정 같은 그런 강직한 경찰, 박정훈 대령 같은 그런 분들, 또 이명의 검사들, 이번에 또 돌아가신 정말 안타까운 권익희 김상영 국장님, 뭐 이런 분들이 곳곳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본물처럼 터질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송영길 대표, 최재형 목사 두 분을 이렇게 모시고 방송하면서 두 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제 사실도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범죄로 엮여서 재판 수사받고 재판받고 재판을 한두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지금 몇 번씩 가면서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지금 윤석열 정권이 대통령과 영부인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하고 있는 이 행태와 비교하면 1000분의 1이 됩니까? 10,00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격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수사하는 것. 기소해서 재판받도록 하는데 재판도 끝을 내지 않습니다. 계속 끌고 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잡이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앞잡이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 뛰어나다는 똑똑한 검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검사나 경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정상 맞습니까?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그들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의의 이름으로 이런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절대로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오 대표님. 일단 야사당 의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진지하게 살펴보자라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체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 불보듯 뻔하고요.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요구, 열망을 받아 안아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 요구는 이번 갤럽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무려 70%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건데 갤럽은 두 가지로 물어봅니다.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물어봐요. 근데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이를테면 되게 잘하냐 되게 못하냐 이런 거 적극적인 의사까지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토 세력이 국민들 중에 아주 다수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무척 못한다. 정말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입니다. 이 국민들의 요구, 열망, 문제 해결도 못하고 문제는 갈수록 늘어나고 또 하나는 지금 주어진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들이 겪는 문제. 오늘은 비가 와서 좀 났는데 9월 중순에도 또 추석 당일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질 거 아닙니까? 생전 보지 못한 새로운 기후위기 사태.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화도 못하고요. 뭐 껴주지도 않고 오물풍선 맨날 날라오면
뭐 이틀째요, 사흘째요, 닷새째요 이런 얘기나 하고 보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도요. 지금 경제진 아주 신이 나서 그 84제곱미터 뭐 강남에 반포에 60억에 팔렸다. 그 전주에는 뭐 55억이었다. 근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매물은 65억에 나왔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사태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하든지 아까 우리가 많이 나눈 것처럼 다치지 않으면 된다. 근데 어떻게 안 다치고 삽니까? 살다 보면. 각자 도생하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그래도 뭐 조그만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 가. 뭐 노인분들이 아프면 병원 가면 돼. 이런 말들이 너무나 흔하게 나온 용어였는데 대한민국이 의료 시스템 사실은 잘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선진적으로. 미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환상적인 환상적인 겁니다. 거의 저희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라는 두 제도가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 시스템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더 좋은 의료 혜택을 받아요. 사실은 오바마 케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여기 한국은 뭐 치과도 너무 저렴하고 저 미국에 비해서 모든 게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는 내시경을 찍으려면 여기는 금방 되잖아요. 거기는 예약을 해서 당장 속이 쓰리고 아파도 내시경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메디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정도로 제가 동경하고 이렇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저도 의지를 해왔는데 이렇게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는 살벌한 말을 듣고 나서는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저도 한국이. 예. 제가 이번 추석 민심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8분이 회계에서 민심에 순응해서 탄핵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명이 찬성을 해야 탄핵 소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이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 장남, 처남 이 범죄 행위들의 퍼즐이 나올 거로 봅니다. 네. 나는 백혜룡 경정이 주장했던 이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도 난 배후에 뭔가 검은 그림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와 박정훈 대령, 그다음에 선라이즈 사건, 다 이게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 이 범죄 패밀리 조직이 쫙 연결되는 게 나는 퍼즐이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이번 국정감사 때 우리 180명이 넘는 이 국회의원들께서 총력으로 이걸 찾아내면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나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안에 이 탄핵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총선 개입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실제로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됐을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이것은 이제 국회 내에서 탄핵을 본격화하자는 일종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종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뭔가 거대한 비리 행위를 저지르는데 주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일설에는 말레이시아 마약과 관련된 그 통관 과정에서 있었던 이 범죄 조직과 연계됐다는 의혹까지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지금 한쪽에서는 총선 개입을 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누구의 의견을 듣고 실제로 총선 개입을 했느냐. 그것이 M이라는 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명태균 제가 통화를 몇 번 시도를 하고 실제 통화도 했지만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사들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제공동체와 관련된 영역에는 이종호가 있고 이쪽에는 명태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직접 만나본 사람은 너무나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사람처럼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엄청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여론 조사를 하는 사람 많잖아요. 회사도 많고. 그러면 이제 경험이 축적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언론에서 만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명이라는 분은 급으로 보면 좀 뭐
미안한 얘기지만 A급, B급, C급은 아닌 것 같아요. 이종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중요한 그 주식 관련 회사들이 있고 관련해서도 산업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리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주변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재주가 있는지 모르지만 좀 멀쩡해 보이지는 않아요. 아니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국정농단의 흐름,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판이 벌어지니까 와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가셨다며.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아무나는 아닌데 목사님은 굉장히 쉽게 진입장벽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대통령 권력 또 부인이 이렇게 너무 쉽게 취약하게 흔들리고 포섭되고 이용당하고 또 자기도 이용하고 이런 구조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직접 들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요. 아니 이제 최고위직 인사 국민의힘 쪽에 네. 제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명태균 같은 사람한테 김건희 여사가 관계를 맺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특정한 사안에서 접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조사해본 명태균은 그냥 광고회사하고 여론조사하는 그냥 지방에서 나름대로 활동력이 있는 사업가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국정 전반에 대해서 공천권 행사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 사람 말을 믿는다 또는 듣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하니까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다. 김건희 여사는 사람을 만나면 본인의 감에 이 사람이 맞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말을 다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정말로 대책 없이 지금 터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명태균이라는 자가 누군지를 반드시 언론에서 취재를 좀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국민의힘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김건희 여사의 성정이나 성향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M이라고 하는 분, 뭐 실명을 거론하셨으니까 저도 명태균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명태균이라고 하는 분이 활동할 때 검색을 해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분이. 근데 검색을 보면 그분의 직책이 무슨 책사라는 직책이 있었던 거 혹시 맞습니다. 아시죠? 책사. 네. 정책 책사. 요즘 책사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전 대표님이나 우리 오 선생님도 혹시 간과하셨을 것 같은데 그 사슬에 얽매여 있는 분이잖아요. 김 여사가 사슬, 무속, 사이비 무속. 그렇기 때문에 뭐 천공, 건진법사, 그 다음에 또 아무개 또 이렇게 수염난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것이 이미 공론화됐지만 이 명태균이라는 분도 그분의 본질은 사주, 관상, 명리학 이런 걸 보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또 이렇게 또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이 됐고 그래서 이제 김 여사도 많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그분하고 형성을 해서 그 정도까지 이제 위치와 역할이 돼서 이렇게 블레이가 일어났는데 저는 김 여사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느 특정한 기자가 집요하게 전화하면 마침내 그 기자하고도 소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김갑수 선생 문화평론가 있잖아요. 그분은 수도 없이 통화하고 수도 없이 소통을 했다고 나한테 또 개인적으로 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진중권 교수 또 이 디올백 사건 이후에도 소통하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디올백 사건 이후에도 그렇게 7시간 녹취록을 당했고 또 저로부터 또 디올백 사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은 누군가가 집요하게 연락 오고 이렇게 접근을 해오면 거절하지 못하는 그 최대 단점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이렇게까지 자신만만하고 뭐 한강 다리 위에 올라와서 뭐 이런 저런 지시도 하고 지구대도 가고 소방도 가고 뭐 이러면서 지금 완전히 자신감 회복해서 해외 순방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고 정권이 명운을 다투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렇게 해맑게 해외 순방을 가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통해서 그런가요? 자, 일단 댓글로 많은 분들이 답을 네네. 주고 계신데요. 주술이라는 이야기 콩콩콩님이 이제 주시고 예전에는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정 운영을 미신, 주술, 뭔가 초현실적 무엇에 의해서 영감에 의해서 한다 이런 거는 말을 꺼내기 어려운데 정말로 이상하다. 김미경님께서도 주술 정권, 그리고 치킨 협회장님은 책사가 뭐냐고, 그리고 콩콩콩님은 사이비에 미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자, 이게 아니라고 다들 생각했단 말이에요. 설마 그렇겠냐고 했는데 드러나는 하나하나가 그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왜 외국에 나갔느냐고 하셨죠.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서 제 의견 드릴게요. 왜 며칠 전에 마포대교에 왔습니까? 안에 있으니까 너무 괴롭고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전체적인 영감과 기운을 늘리는데, 그래서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나가서 그래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외 나가는 것도 똑같다고요. 이게 뭔가 나라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풀려고 하니까 뭐가 있느냐? 이런저런 영감을 받아보면 외국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고는 이렇게 의료 대란 있죠. 본인 도이치 지금 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명품백 문제도 국민들의 원성이 저런 상황에서 공천 계획까지 터졌는데 체코 프라하로 날아간다고요? 어떻게 지금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서 외국에 순방을 해가면 여야를 넘어서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외국에 나가면 그들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뤄낸 대한민국의 국격, 정말 K컬처를, 이 한류를 비롯한 우리의 경제 수많은 것이 쌓여서 이 한류가 벌어지고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제 어떤 무형적 자산이 세계에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는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묻고 싶어요. 이 여기까지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 또 경제 대국이 만들어지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검사로서 부동실한 이유로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검사한테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동거다 결혼을 해가지고 그 자기 부인의 비리를 감싸고 권력을 줬더니 거부권 행사하고 장모 비리, 그 처갓집 가족들의 뒷배 역할을 하는 그런 정권, 그런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그것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5천만 국민의 피와 땀이 모아진 대한민국 브랜드에 대한 애우를 자기 개인이 사유하고 그걸 즐기면서 마치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게 대통령 놀이하고 그냥 쇼핑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국민들이 그걸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그러니까 것을 전혀 알아야 됩니다. 국민과 눈높이가 전혀 안 맞는다는 증거가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마포대교도 사실은 가서는 안 됩니다. 뭐 소방서 가는 거는 고아원 가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왜냐 김상용 국장의 49제가 되기도 전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디올백 수사를 해서 김 국장의 죽음을 헛되이 아주 그냥 죽음을 짓밟아버리는, 그분의 죽음을 조금도 애도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자살 방지하는 마포대교를 간 거는 그걸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개무시한 김 국장의 그분을 조금이라도 미안한 생각을, 자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조금의 연민이 있다거나 책임의식이 있다면 그 마포대교 못 갑니다, 김건희가. 그런데도 뻔뻔하게 가서 손짓하고 지시하는 신용하고 보고받는 신용하고 뭐 온갖 포즈 열대장을 그냥 내려 올렸는데, 대통령은 아웃풋으로 잡고 본인은 인풋으로 잡는 이런 해괴망측한, 대통령은 8장이 올라가면 배우자는 15장이 올라가는 비율로 잠적 5개월 동안 그 이전에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걸 중단되나 보다 했더니 또 사진사도 지난 4월에 이제 그만두고 뭐 놀분의 보쌈으로 대표로 갔는데 새 사진사가 와가지고는 제대로 하겠지 했는데 새로운 사진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아부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목사님, 이렇게 하거든요. 네. 김건희 씨를 직접 여러 번 보셨잖아요. 정말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통 우리는 그 권익위 국장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그렇지 않은 아주 뻔뻔한 사람이라도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네, 예. 그리고
일단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때문에 불편해진 상황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괴로운데 네. 혹시 주술 같은 데 빠지면 그걸 괴로워하지 않고 이렇게 태연하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주술의 매력이죠. 네. 주술은 그러면 뭐 마약, 망하는 거잖아요. 아, 마약이네요. 마약이죠. 마약보다 마약. 무서운 거죠. 아이고 너 천공이 합리화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높은 질량으로 뭘 네. 희생을 해서 우리 국격이 나 눈물 사실 날라고 그러는 게 아니 근데 정말. 2024년에 지금 우리가 주술 타령하고 무슨 재정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닌데 제가 주장하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대한민국 이 미치겠네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어디 사이비 무속에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대란도 결국은 천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뭐 이천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자기 이름과 대비되는 숫자에 집착을 하면서 그걸 조언하고 자문한 거 나는 확실히 이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합니까? 의학적인 거를 좀 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뭐 정법 시대 강연을 통해서 좀 아는 척하고 뭔가를 제시해 주면 그거를 이제 용산과 정부 부처는 딱 그게 결정이 되면 그걸 정책에 입안하는 게 이게 그게 큰 문제인 거죠. 저희들이 똑같은 심각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워낙 사건이 이어져서 터지고 있으니 감각이 무뎌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재형 목사님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그리고 오창익 대표님이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것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이 순간 역사적 순간 위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도 2,500분이 정말로 동시 접속 저희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요즘 나가시는 방송 매불쇼 같은 데는요 7만 명 8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하는데도요 저희들은 그래도 1,000명 1,500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픽스를 구독 좋아요 해 주시는 것만큼 오늘 송영길 TV 꼭 구독 좋아요 해 주십시오. 원래 그 말씀 자체를 송 대표님이 잘 못하시는데요. 제가 적극적으로 송영길 TV 구독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최재형 TV는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다은님께서는 슈퍼챗을 또 보내주시면서 송영길 대표, 최재형 목사님 크게 응원하셨고요. 최재형 TV도 적극적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아닙니다. 최재형 TV는 또 있습니다. 최재형 목사 TV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목사 TV 여러분들 최재형 목사 TV 꼭 눌러서 구독으로 인정해 주시고 두 분의 애국적인 이런 행동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 세운다. 불의는 타파하고 정의가 높이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김채연님 고맙고요. 아리랑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파리님 이파리님은 늘 송 대표님 응원하시는 분인데 오늘 아마 송 대표님 나오신다는 소식 듣고 여기에 방문해 주셨다고 봅니다. 휴고버스님 감사드리고요. 흥물리 청년TV님도 오늘 저희들과 함께 방송 보고 계신데 혹시 이 방송이 오늘 송영길 TV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음에 오시면 송영길 TV에도 함께 공동 송출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영희님께서는 저는 여기 나오시는 분 구독 좋아요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00배 1000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녹수님께서는 자 스픽스가 이번에 명절에 100만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보다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해주시는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요. 우리 배경 화면에 지금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제 옆에도 좀 나옵니까? 예. 자, 10월 16일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일입니다.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죠. 지금 8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 시민 중에서 추진위원을 모집하는데요. 참가비는 10,000원입니다.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무료인데요. 성인들은 참가비 10,000원이고 직장을 서울에 두셨거나 아니면 서울에 주소지 있는 분들은 제 옆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치면 진보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추진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가비 10,000원은 다른 용도가 아니라 그 여론조사와 실제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니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2만 명 정도를 모아서 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래도 스픽스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 광고를 싣고 많은 분들이 진보교육감 후보를 선정할 때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민주주의 힘이 무엇인지 10월 16일 날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님 오늘 방송 이렇게 나와서 단독으로 해도 부족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데 참석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추진위원 저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참여를 이미 했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석이 다가오는데 가족 간에 서로 애정과 신뢰로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싸워냅시다. 그리고 이 추석이 다가와서 이렇게 곡식이 무르익고 풍요로워야 되는데 지금 쌀값이 16만 원대입니다. 이게 보통 80kg 한 가마니가 2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의 지금 울분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쌀값 폭락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도 폭염 때문에 과일값이 엄청 비싸요. 그래서 이게 추석이 정말 우울한 이 농촌에 내려가서 풍요를 느끼기보다는 그게 의료 대난까지 겹쳐서 너무 우울한데 그래도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힘을 북돋는 한가위가 되어서 올해 안에 다시 민주공화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자, 이런 말씀이죠. 박수 한번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최재형 목사님 가족들 다 미국 계신데 이번 추석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셔야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우리 송 대표님이 옆에 계셔서 외롭지 않고 예, 감옥에 가실 때부터 저하고 이렇게 소통하시고 계속 저를 위로해주고 힘을 줘서 제가 늘 벗처럼 가까이 하면서 이 투쟁의 의지를 제가 더 불사를 수 있는 계기로 우리 송 대표님이 늘 챙겨주셔서 제가 많이 위로가 되고요. 국민 여러분은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지난 권익위 무혐의, 그다음에 검찰의 무혐의, 또 수심위의 무혐의로 인해서 피로감과 또 분노가 거의 목에까지 차신 걸로 아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고 지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전혀 외롭지 않고요. 곧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반드시 저는 올 가을 안에 이 정권이 반드시 퇴진되고 역사의 심판을 받고 내년 봄에는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그런 계기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석에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석 때 100만 만들어 주시고요. 어려울수록 도타운 정, 온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 나누시고 가족 아니더라도 어려운 곳에 있는 이웃들도 살펴보는 한가위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직접 고통을 겪고 있거나 내 스스로 지금 참을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혹시 가족 중에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서 병원에서 정말로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보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사람, 혹시 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용기 내고 힘내자. 그래서 8월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 어려움 극복을 하고 나면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오늘은 이 방송을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